또 다른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정치인께서 저희에게 청년 정치인의 솔직한 속내와 포부를 나눠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염정 후보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로 출마했던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했던 염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걸어오면서 좀 느꼈던 게 오늘 좀 덥고 습한데 멀리서 온 그 또 서울에서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PPT 준비하면서 화면을 제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지만 화면 색깔을 이제 파란색 위주로 해가지고 여와 야의 이런 좀 협치를 좀 존중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속내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출마를 경험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6개월 시간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자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저는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이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위에 경력 사항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력이 이렇게 많아서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철학을 좀 이제 쌓아가면서 그런 가치관을 나름대로 확립해 가면서 이런 정치에 정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따가 철학도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선거 과정을 겪어왔는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인스타그램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제 막 사표 낸 젊은 정치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표 낸 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작년 12월에 사표 내고 현실 정치로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왜 정치인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정치인으로서 어떤 내가 포부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왜 선택을 했는지 제 경우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또 여기 정치외교학과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활정치에 좀 측면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도 사실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한 번에 치렀던 조금 쉽지 않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 선택을 한 것은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정치외교를 전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했고요. 세무회계학과 졸업하는 과정에 저희는 이제 어떤 전문 자격사를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세무사 시험에 어쨌든 실패하면서 저도 일단은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관심은 있었던 근데 세무회계학과는 졸업을 했으니 이 언론인 쪽으로 한번 종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어떤 그 취업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조선일보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엔 인턴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갔는데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점점 듣게 되면서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한 삶에서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었던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조선일보라는 데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딱 4년 정도 만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이제 뭐 직종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찰나에 어떤 그 쳇바퀴 같은 삶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순간에 정치 활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족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일단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 직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이렇게 경력에 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했던 게 친구들이 이제 보통 대학교 다니면서 기업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업체 대외 활동보다는 그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의정모니터라든지 혹은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참여기구라든지 그런 그 지방자치에서 하는 일종의 어떤 커뮤니티 행사들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발전과 변화에 좀 나름대로 힘을 보태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 혹은 뭐 여야가 뭔가 협치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기성 정치인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담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진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반려당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페이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좀 반대급부가 생기면서 그럼 내가 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일부러 했던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왜 회의 참여했을 때 활동 수당도 괜찮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가성비를 따져보자. 기업체 저는 어차피 이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전문 자격사를 취득해서 이제 제 사회생활 활동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 변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학생회장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학생회장도 하면서 한 번도 낙선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은근 언젠가는 이제 저런 그 현실 정치에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서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실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뭐 의미는 뭐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의미로 다가서는데 어떻게 보면 권력을 획득하고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활 정치를 정말 좀 중요시했어요. 일반 TV에서 나오거나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 다투시고 그리고 뭐 식물국회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맞나? 근데 사실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먼 거리에서 느껴지는 정치보다는 저는 좀 일반적인 생활에서 진짜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이것을 좀 합리적인 과정을 갖춰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시민들로부터 대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싶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정치를 조금 실현하려는 것이 제 정치적 철학이었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드플레이 염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그 시민들과 가까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그런 슬로건을 좀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2월에 퇴사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 그 막연한 자신감 하나와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대학교 때 어떤 학생회장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학창 시절 때 이런 선거에 뛰어들어 봤던 경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월 달에 청년보좌역이라는 것을 모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당시의 후보께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여파에 이제 몰리면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2030이 이번에 워낙 화두였고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진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원래 당초 한 20명이었는데 전국에서 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발이 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됐던 그 시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보좌역으로 선발이 되면서 저는 이제 홍보미디어 본부 간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직하게 주요하게 일을 했던 것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그 열정 열차를 저희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와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호남과 그리고 대구 경북을 직접 그 무궁화 열차를 타고 직접 내려가서 정책을 담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대선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례 없었던 것을 저희가 직접 기획하면서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 기획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페스티벌을 기획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직접 기획을 하고 이렇게 뭔가 실현을 해 나가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했던 것이 쓴소리 간담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저도 이준석 대표와 이제 손을 잡아야 한다. 뭐 그 지지를 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정말 당선되려면은 협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지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고 표를 던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2030이 바라보는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은 되게 이렇게 좀 다듬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진짜 왜냐면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준석 대표와 또 극적으로 또 결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서도 또 효능감을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서고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할 말은 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뭔가 정말 이 퇴사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정치 환경에 뛰어들었던 거구나. 이러한 소회를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렸던 거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선거를 치르려면은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쉽지가 않은데 그 뒷이야기들은 이제 조금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릴 텐데 내 선거와 남의 선거는 좀 천지 차이였다. 제가 6개월 동안 지금은 좀 다시 살이 좀 쪘는데 한 3개월 동안 많이 먹고 하면서 살이 쪘는데 13kg가 정확히 빠졌었습니다. 근데 대선 때 한 4kg 빠졌었고 지방선거 치를 때 그러니까 재선거 치를 때는 한 9kg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선거 때 더 모든 것 진짜 정말 저를 이렇게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그런 선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보면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상품을 소위 이렇게 말하면은 경영학적으로 말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사실 후보자를 유권자들한테 판매하는 일종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개 자체가 하나의 경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제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지 선거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정말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유명 인사가 아니고서는 뭐 무소속으로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에도 기여를 했으니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좀 약간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전략을 펼쳤었냐면요. 사실 이게 지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미 제가 그냥 공천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3월 경에 이제 한 공직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제가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등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판도가 이제 조금 이제 어수선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 사람 누군데?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저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경기도 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으려고 이렇게 후보자로 등록했지? 그러다 보니 저 친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선거에도 뭔가 기여를 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소문들이 그들 안에서 펼쳐지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저 친구는 저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전략이 통하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화면이 이제 선관위에 등록됐던 그 제 공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던 그 화면이고, 그 위에 화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했던 그 PPAT라고 하는 소위 기초자격 능력 평가 시험이었는데, 공직 후보자,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PPAT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시험을 치러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정외과 출신이시면은 저보다 더 많이 이쪽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당락을 가르는 데까지는 기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선거를 이제 공천을 다행히 받으면서 제가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인 지역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르고 출마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감.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시킬 수 있었던, 뭔가 이거 되겠는데? 이런 뭔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공천도 받았고 점점 더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받았던 게, 제 유튜브 채널을 열고 거기서 이게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책 쇼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홍보미디어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쇼츠로 조금씩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제 13일 기간 동안에는 지역에서 이제 그 유세차를 가지고 그 현장 곳곳 거점마다 가서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바로 라이브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 버스킹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하게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낙선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 유권자분들께서 지방선거까지는 사실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특화를 시켰던 게 지금으로서는 뭐 저를 알리는 데는 많이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 오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민들과 조금 더 접점을 많이 형성을 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길 인사에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더 어쨌든 그 선거에 관심 없는 지역 주민분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그것이 이제 저런 SNS 활동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효과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거를 뛰시게 된다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나 해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참신하게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세차에서 저렇게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대선 치르면서 지역에서 직접 그 마이크를 들고 제가 아예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세차를 타고 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한 2~3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잖아요. 제가 뭐 가수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뭐 콘서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혹은 지지자 아닌 분들, 일반 시민분들을 왜 이 유권자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조금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는 5,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제 쓰겠지만 예비 후보자 때 쓰는 비용들은
보전이 안 됩니다. 저기 5,500만 원은 13일 동안, 그러니까 지방선거로 따지면 13일 동안 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세차 비용, 뭐 이렇게 선거 홍보비, 그리고 공보물, 이런 비용에 대해선 보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쓴 비용이나 뭐 식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조금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5% 이상은 득표를 해서 저 금액에서 이제 100% 보전은 받았지만, 물론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다는 그 100% 보전은 여기 조금 좀 말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쇄 비용을 제가 만약에 한 800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비용은 한 500만 원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이상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좋은 인쇄 비용에 막 100%다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 돈을 전부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금으로,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저를 이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셨던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선거를 치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선의 아픔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선거는 승자 독식이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처음 패배해봤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선거 동안 9kg가 빠질 정도로 제가 아침 저녁 없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결과로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는 과정이고 승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그 출마를 한다고 하시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였죠.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공천을 받았었고 그 과정을 겪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 냉철한 현실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안산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때는 한 6,000표 차이 났던 걸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734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 5,300표를 최대한 끌어들였던 건데, 그래도 결과는 결과입니다. 734표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후배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입성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좀 가능성 있는 출마를 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그런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를 실제로 뽑아주는 저희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특히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출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 생계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대통령 정도면은 그래도 내 삶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굉장히 나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밀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지방선거의 좀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험지에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하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험지에서 출마하면 어쨌든 승리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보되기 힘드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서 뭐 내가 이쪽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뭐 서대문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꼭 출마를 해야지라기보다, 그것이 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출신지나 학교를 굳이 따져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인이 뭐 화두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계시지만 나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 뭐 예를 들어서 토론 능력이라든지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소비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잊혀지기 쉬운 구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저를 잊거나 아니면 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4년 뒤에 뭔가를 기약했을 때 혹은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만의, 나는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기, 이러한 강점은 있어,
그러한 전략적인 자산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그 냉혈한 정치 환경에서 좀 살아남기 좀 소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힘을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근차근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7장 투표를 했잖아요. 저희 안산 지역 같은 경우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그리고 안산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까지 이 7장 투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씩 후보만 나와도 14명이 공보물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공보물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여기도 사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많은 후보자들을 내가 진짜 생계가 이렇게 바쁜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뭔가 정확하게 투표를 하겠다? 이게 진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봤을 텐데 그 공보물에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혹은 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어쨌든 이런 현실 정치는 좀 녹록하지 않다. 녹록지만은 않다. 그리고 지방의회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개념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과 시의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분들은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어디서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려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한 변수들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환경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고 또 일반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서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서 언젠가는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6개월 만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설사 6개월 기간 동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득이 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우리 고시낭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뭐 고시 한 2, 3년 하다가 뭐 공무원 시험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막 취직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고시낭인이 되듯이 정치판에서는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치 환경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치 낭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확고한 본인만의 신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절반은 상대편이에요. 저도 굉장히 안산시에서 좋은 이미지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당에서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왜냐면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평만 받는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런 것을 왜 하려고 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외과를 가셨지만 일반 뭐 친구분들이나 어른들이 나중에 뭐 할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아마 그 기저에는 조금 요즘 정치 환경이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그런 전략적인 자산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려면 금전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질문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거고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 얘기를 모든 걸 다 드리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조금 해결해 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부터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청년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텐데 후보님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염정우 후보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으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나 신념, 방향성 그리고 정치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대외 활동할 때 제가 아마 20대 초반부터 이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경험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나도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정치판인 거잖아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10억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체험을 해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경기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 모니터라든지 사실 거기 가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극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뭐 2030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는 항상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효능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네? 이게 뉴스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꼭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후자로 뒀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 입장에선 제가 생각했던 거 생활 정치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 뭐 대학교 인근의 지자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참여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연자님의 독보적인 정치 행보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계속 언급하셨던 자신감 이외에 도움이 되었던 롤모델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일단 제 지방선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조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 많이 뒤엎잖아요. 꼭 하반기 때 보도블록 많이 뒤엎으면서 그게 예산을 써야지 이제 다음에 예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뒤엎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저거는 아닌데 저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나 지금 주민센터나 혹은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질의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 때 뭐 코로나에 있었을 때도 보건소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정책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기자 활동을 하면서도 그게 좀 도움이 됐었을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나름대로 또 이제 정책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보니 주민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표현을 안 하실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감이 많이 되면서 지역민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지대학교 2기학번 박광희입니다. 강연 중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그 2030 세대의 어떤 투표율이 선거판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그 투표율이 다른 세대의 유권자 투표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의 담론들이 너무 소비되는 구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선거 때는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수렴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의견 많이 수렴하고 뭐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로 남아 있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는 현 정부는 뭐 어떤 현 정부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청년 보좌역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말을 의견을 그냥 선거 때만 들을 것이 아니구나. 그 기성 정치인분들한테 이런 울림을 좀 드려야지 정말 소비되지 않고 조금 더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좋은 이야기이고 저희 청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그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고 꼭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총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사실 더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청년 정치가 잘못 비추어지면 어떤 청년 정치 대 어떤 비청년 정치 또는 어떤 청년 세대 대 기성 세대 간의 어떤 세대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더라도 정당이 계속해서 청년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청년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청년자 항상 빼고 뭐 청년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나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일반 청년들이라고 뭔가 붙여지기 시작하면 이 담론 자체가 청년에 대한 뭔가 문제에 한정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묶이는 청년은 39살까지고 만 39살까지고 정부에서 보는 청년 나이가 아마 34살 만 34살까지일 텐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달라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대학생이 하는 고민 이것이 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일반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갇혀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이렇게 가둬두는 통로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안 되려면 오히려 우리 자체가 오늘 주제도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이 나아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걸 잠깐 이렇게 붙여왔을 뿐이지 꼭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얘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멀게는 우리 삼촌 이런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청년의 이야기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도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의 이제 극복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요거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지 요거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덜 휘둘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본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좀 좁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안의 가장이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뒷선택이 굉장히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일반 청년들은 아직까지 뭐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어떻게 이제 내가 아직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쫄보가 좀 덜 되는 그러니까 좀 덜 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지. 저도 사실 낙선하면은 물론 낙선의 아픔은 큽니다만 낙선하면 또 뭔가를 해야지라는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많다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금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험했을 때 정치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근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뭐 이제 이러한 경험도 해보면서 뭐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작은 정치판 안에서 출마해 보기도 하고 어떤 위원장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낙선했을 때 내가 왜 여기서 낙선했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런 준비를 해보는 거죠. 다음에 내가 실전 정치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할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정말 청년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청년 정치를 떠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왔고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염정 후보님과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그냥 갑자기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사실 오랜만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제가 전문 강연자는 아니다 보니 좀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획하신 이런 정치 페스티벌도 하나의 정말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을 거고 또 다른 분들 아까 서두에도 다른 경험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런 강연 그리고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들께서 결정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최선의 결정이실 거고 그 안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후보님을 모시고 청년 정치인의 솔직한 경험과 선배 정치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수민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하는 귀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페스티벌을 보고 계신 청년 유권자분들께서는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또 얻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 또 다양한 나이대 유권자분들께서는 청년 정치인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고 또 눈여겨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함께한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뜻깊고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나눠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두 후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봉은수 전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